도심을 가로지르는 마라톤 코스는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쨍한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리다 이내 회색빛 구름에 가려지며 변덕스러운 날씨를 예고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안고 출발선에 섰고 그들 중 이준우의 눈빛은 유독 간절했다. 낡은 운동화와 해진 반바지 차림은 그의 녹록지 않은 삶을 대변하는 듯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단단한 눈매는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에게 이 마라톤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다. 우승 상금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가족의 빚을 갚는데 절실히 필요했다. 출발 신호와 함께 거대한 인파가 물결치듯 앞으로 나아갔다. 준우는 숨을 고르며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섰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그의 정신은 오직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와 동생들의 해맑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이 악물고 버틸 수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고가의 장비를 갖춘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건강을 위해 달리는 이들이 많았지만 준우에게는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마라톤 코스는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한강변을 따라 이어졌다. 중간 지점을 막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내 빗줄기는 퍼붓는 듯 쏟아졌고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시야는 흐려지고 사람들은 빗속에서 혼란에 빠졌다. 몇몇 참가자들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아수라장이 된 빗속에서 준우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그의 눈은 빗물에 젖어 흐릿했지만 그의 목표는 더욱 선명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시야 한 구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고급 스포츠웨어 차림으로 다른 참가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귀티가 흘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더니 이내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의 참가자들은 빗속에서 자신의 몸을 가누기 바빴고 그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혹은 애써 외면하고 지나치는 듯 보였다. 경쟁의 열기 속에서 타인의 불행은 쉽게 잊혔다. 준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여성을 구해야 한다. 우승 상금, 가족의 빚,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의 머리에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기회를 포기하고 망설임 없이 쓰러진 여성에게로 몸을 틀었다. 진흙탕이 된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다른 참가자들의 당황한 시선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괜찮으십니까? 준우는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물었다. 빗물과 땀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성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가쁜 숨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단순한 낙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 보였다.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듯했다. 준우는 침착하게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눈에 그녀의 고통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다. 불규칙하고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마라톤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간단한 응급처치 지식을 떠올렸다. 예전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배웠던 지식들이었다. 괜찮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그녀의 귀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땀에 젖은 손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빗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겉옷주머니를 더듬어 약통을 찾았다. 혹시나 지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의 예상은 맞았다. 작은 약통 안에는 구급용 흡입기가 들어있었다. 천식 발작인 듯했다. 준우는 망설임 없이 흡입기를 꺼내 그녀의 입에 가져다 댔다.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천천히요. 여성은 준우의 지시에 따라 필사적으로 숨을 들이쉬려 애썼다. 몇 차례의 노력 끝에 그녀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 미약하게나마 혈색이 돌았다. 그녀는 준우를 올려다봤다. 빗물에 젖어 흐트러진 그의 머리카락과 땀으로 얼룩진 얼굴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어떤 계산이나 의도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순수한 인간적인 연민과 도움이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미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양호실로 가셔야 합니다. 준우는 그녀의 팔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힘이 없었다. 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지탱했다. 그의 몸은 이미 비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녀의 천이 그의 몸에 전해지는 순간 그는 어떤 피로감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마라톤 코스 옆에 설치된 의료 부스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수많은 참가자들이 여전히 비를 맞으며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렸지만 준우는 자신의 레이스를 포기하고 한 생명을 구했다. 의료부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준우는 그녀를 의료진에게 인계하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는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으며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다. 그녀는 준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고맙다는 눈빛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감사합니다. 준우는 그녀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땀과 빗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빛났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는 다시 마라톤 코스로 돌아가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때였다. 의료부스 옆에 멈춰 선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중년의 남자가 급히 내렸다. 그의 옷차림은 정갈했고 그의 표정에는 권위와 함께 초조함이 엿보였다. 그는 의료부스 안에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갔다. 지혜야, 괜찮니?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남자는 여성의 이름을 불렀다. 지혜, 그녀의 이름이었다. 지혜는 남자를 올려다봤다. 아빠. 준우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발걸음을 멈췄다. 지혜라는 이름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아빠라는 호칭에서 그는 그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남자는 언론에서 자주 보던 인물이었다. 한국 재계의 거물, 한성그룹의 한 회장이었다. 그리고 지혜는 그의 외동딸, 한지혜였다. 준우는 한 회장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가 마라톤 대회를 후원하는 주최 측의 주요 인물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한 회장은 딸의 얼굴을 살피다 준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준우의 낡은 옷차림과 땀으로 얼룩진 모습을 보고는 무심하게 지나쳤다. 그에게 준우는 그저 수많은 참가자 중 한 명에 불과했다.
혹은 딸 주변에 얼쩡거리는 한낱 잣배로 보였을 수도 있었다. 그는 준우에게 고마움의 표시도, 심지어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딸의 안위뿐이었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다시 마라톤 코스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경기는 중단된 상태였다. 빗속에서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였다. 우승 상금도 가족의 빚도 모두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선의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그의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의 낡은 운동화는 진흙탕에 빠져 더욱 무거워졌다. 그날 이후 준우의 삶은 다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는 밤늦게까지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의 몸은 매일매일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어깨에는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었다. 그는 빗속의 마라톤 경기와 그곳에서 만난 한지혜라는 이름의 여성을 애써 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나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닿을 수 없는 별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현실 속에서 묵묵히 버텨냈다. 하지만 한지혜의 마음속에는 준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비록 그의 얼굴은 빗물에 가려 희미했지만 그녀를 향한 그의 따뜻한 눈빛과 침착한 목소리는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남자의 존재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찾고 싶었다. 그의 이름도, 그의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낯선 남자는 점점 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면은 늘 공허하고 외로웠다. 그런 그녀에게 준우의 따뜻한 손길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한지혜는 그날 마라톤 경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다. 빗물에 젖어 흐릿했던 그의 인상과 땀으로 범벅된 얼굴은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의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위로를 담은 눈빛만큼은 선명하게 그녀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내면은 늘 공허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온갖 기대로 둘러싸여 성장했다. 한성그룹의 외동딸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끝없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지웠고 그녀의 모든 선택은 언제나 그룹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성그룹의 총수인 한 회장이었다. 그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였지만 딸에게는 언제나 엄격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늘 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오빠 한태준은 그녀와는 정반대였다. 겉으로는 완벽한 후계자처럼 보였지만 지혜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다. 태준은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지목된 인물이었다. 그는 지혜에게도 언제나 차갑고 무관심했다. 어릴 적부터 태준은 지혜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 그룹 내부의 복잡한 권력 다툼과 형제간의 미묘한 경쟁은 지혜의 삶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지혜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구해준 익명의 영웅에 대한 궁금증과 고마움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다시 찾고 싶었다.
단순히 고마움을 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순수함이 그녀의 공허한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남자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마라톤 경기 참가자 명단을 뒤져봐도 수천 명의 이름 속에서 그를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우연히 학교 근처에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고급스러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과는 달리 그곳은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지혜는 답답한 집과 회사를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마다 그 카페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 카페에는 항상 바쁜 듯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이준우였다. 그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응대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님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친절하고 성실했다. 준우는 지혜가 올 때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종류의 커피를 주문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가 한성그룹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빗속 마라톤에서 만난 그녀의 얼굴이 그의 기억 속에 선명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그녀에게 자신을 알아봐 달라는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이 그저 수많은 카페 손님 중 한 명으로 보일 뿐이었다. 지혜는 매일같이 카페를 찾았다. 그녀는 준우가 서빙하는 커피에서 특별한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편안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지혜는 책을 읽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고민이 가득했다. 준우는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그의 예리한 시선으로 읽을 수 있었다. 준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커피잔을 채워주었다. 손님, 혹시 무슨 고민 있으십니까? 표정이 좋지 않으시네요. 지혜는 준우의 말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마음속의 응어리를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이 남자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카페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애써 미소 지었다. 힘든 일이 있으시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든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준우는 조용히 말하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지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준우의 말을 되뇌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다음 날부터 지혜는 준우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책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일상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준우는 언제나 차분하고 경청하는 태도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지혜는 그의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특별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준우에게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았다. 한 번은 지혜가 카페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 작업이 있었다. 노트북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난감해하고 있을 때였다. 준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노트북에 문제 있으세요? 제가 잠시 봐드릴까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기에 간단한 문제 해결에는 능숙했다. 지혜는 망설임 없이 노트북을 그에게 건넸다. 준우는 능숙한 손길로 노트북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몇 분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별거 아니네요. 소프트웨어 충돌 문제였어요. 지혜는 놀라움과 함께 고마움을 느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준우는 태연하게 말하며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 지혜는 준우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준우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할 때마다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화려한 배경이나 재력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을 한지혜라는 인간 그 자체로 바라봐 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진짜 감정과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엄격한 아버지와의 관계, 숨막히는 그룹의 후계 구도,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오빠의 존재까지 준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지만 어떤 조언도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지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지혜는 준우에게서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의 모습과 비슷한 아우라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침착함, 따뜻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듯한 강인함.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가 그 남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 남자의 얼굴이 여전히 흐릿했다. 게다가 준우의 옷차림과 말투는 마라톤 경기장에서 그녀를 구해준 그 남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이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에게서 우연히 마음의 위안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준우는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삶이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그녀는 내면에서 깊은 외로움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 문제와 오빠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특히 그녀의 오빠 한태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준우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태준의 이름은 언론을 통해 한성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었다. 준우는 지혜의 가족사와 한성그룹의 내부 문제를 들으며 자신이 그녀에게 단순히 우연히 만난 카페 아르바이트생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늦은 밤 카페 문을 닫고 홀로 남은 준우는 지혜가 앉았던 창가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이 솟아났다. 그는 그녀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운명의 끈이 자신과 그녀를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를 넘어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한지의 삶은 겉으로는 눈부신 유리 궁전처럼 보였다. 최고급 빌딩에 위치한 한성그룹의 본사, 늘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명품 의상, 그리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언론의 관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철저하게 한성그룹의 딸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다.
모든 행동은 그룹의 이미지에 맞춰져야 했고 모든 결정은 아버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성 그룹을 오늘날의 위치에 올려놓은 장본인, 한 회장이었다. 그는 강철 같은 의지와 냉혹한 판단력으로 그룹을 이끌어왔지만 가족에게는 좀처럼 따뜻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혜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가 주는 것은 언제나 기대와 책임감뿐이었다. 한 회장은 지혜에게도 그룹 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혹독하게 시켰다. 그는 지혜가 겉으로는 강인하고 빈틈없는 후계자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기를 원했다. 지혜야, 다음 주 자선 행사에는 네가 직접 참석해서 그룹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발언 내용은 비서가 준비해 줄 것이니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도록 해라. 한 회장은 식사 자리에서도 늘 업무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따뜻함도 애정 어린 시선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에 반항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정해진 각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오빠, 한태주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존재였다. 태주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룹의 핵심 부서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차기 후계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동생인 지혜에게 다정하고 자상한 오빠처럼 보였지만 지혜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 특히 아버지가 지혜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지혜가 어떤 성과를 낼 때마다 태준의 얼굴에는 미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느 날 지혜는 우연히 태준의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몇몇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사진첩 속에는 어린 시절의 태준과 지혜,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 태준과 아버지, 그리고 낯선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여인은 태준을 다정하게 안고 있었고 태준은 그 여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혜는 그 여인의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엄마와 아들. 지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엄마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전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사진 속 여인은 그녀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 왜 태주는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녀는 사진을 들고 태준을 찾아갔다. 오빠, 이 사진 속 여인은 누구야? 왜 오빠는 이 여인을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은 지혜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내 차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사진은 오래된 거야. 지혜야.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마. 태주는 사진을 빼앗듯이 가져가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태준의 반응에서 어떤 수상함을 느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리 없었다. 그의 눈빛은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혜는 태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숨기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 모든 답답함 속에서 지혜에게 유일한 위안은 이준우가 일하는 카페였다.
그녀는 매일 그곳을 찾아 준우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작은 숨구멍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준우에게 자신의 가족 문제와 오빠에 대한 미묘한 의심을 털어놓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불안감과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뿐이었다. 준우는 늘 그랬듯이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공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지혜 씨, 표정이 좋지 않으시네요.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어느 날 준우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준우 씨는 참 신기한 분 같아요. 제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 눈에 지혜 씨가 힘들어 보이는걸요. 준우는 조용히 말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용기입니다. 준우의 말은 지혜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준우에게서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느꼈지만 여전히 그가 그 남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직 순수한 위로와 이해만을 받았다. 한편 준우는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가족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한태준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지혜가 말한 낯선 여인의 사진 이야기는 준우에게 어떤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다. 준우는 자신의 가족이 짊어진 빚이 한성그룹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한성그룹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가 빌미가 되어 가족은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다. 준우는 한성그룹의 그림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준우는 몰래 지혜의 가족과 한성그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과 신문 기사를 통해 한 회장과 한태준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한 회장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냉혹하고 무자비하다는 평판도 있었다. 한태준은 언론에는 완벽한 후계자로 비쳤지만 과거 그의 주변에서 몇몇 의문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기사를 준우는 찾아냈다. 하지만 그 기사들은 금세 삭제되거나 묻혀버렸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지우는 듯했다. 어느 날 준우는 지혜가 마라톤 경기에서 쓰러졌던 날의 뉴스 기사를 다시 찾아보았다. 당시 기사에는 그녀가 단순히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보도되어 있었다. 하지만 준우는 그날 그녀의 얼굴에서 봤던 공포와 고통을 잊을 수 없었다. 단순한 낙상이 아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의 사고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준우는 그때 마라톤 경기장에서 그녀를 부축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의 가방에서 떨어졌던 작은 목걸이.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목걸이를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다. 목걸이에는 달고 다른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준우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그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첸, 시오, 별빛 카페, 별빛 카페. 그곳은 한성그룹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고급 베이커리 카페였다. 준우는 지혜가 그날 마라톤 경기 전에 그곳에 들렀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목걸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준우는 폐점 후 홀로 카페에 남아 지혜에 대한 정보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한성그룹의 복잡한 계열사와
한태준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프로젝트 스타더스트라는 희미한 기록에서 멈췄다. 그것은 한성그룹의 극비리에 진행되던 프로젝트였고 관련된 모든 정보가 철저히 암호화되어 있었다. 별빛 카페라는 이름과 프로젝트 스타더스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준우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속삭였다. 그의 가족의 빚, 지혜의 사고, 한태준의 수상한 행적, 그리고 별빛 카페와 프로젝트 스타더스트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이루고 있는 듯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다. 이 모든 퍼즐을 맞춰야 한다. 지혜에 숨겨진 아픔과 한성그룹의 어두운 비밀,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드리워진 그림자까지.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얽히고 설킨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준우는 지혜의 목걸이 펜던트에 새겨진 첸, 실비 별빛 카페라는 문구를 곱씹었다. 그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한성그룹의 비밀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와 별빛 카페라는 이름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가 있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지혜의 사고가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더욱 커져갔다. 다음 날부터 준우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쪼개 별빛 카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한성그룹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최고급 베이커리 카페로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손님으로 위장하여 카페 내부를 유심히 살폈다. 카페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삼엄한 경비 시스템은 이곳이 단순한 카페가 아님을 시사하는 듯했다. 준우는 자신의 촉이 이끄는 대로 카페에 숨겨진 공간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그는 카페 지하로 통하는 비밀스러운 문을 발견했다. 일반 직원들도 접근이 금지된 듯 문 앞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준우는 그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빛과 기계음을 감지했다. 직감적으로 이곳이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와 관련된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늦게 준우는 카페가 문을 닫은 후 몰래 잠입을 시도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도구 몇 개와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는 카페의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데 성공했다. 지하에는 미로처럼 얽힌 복도와 수많은 방들이 있었다. 그의 발소리는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었다. 그는 한 방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연구실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계 장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유리로 된 투명한 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관 안에는 한 사람이 누워 있었고 수많은 선들이 그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같았다. 준우의 머릿속에는 인체 실험, 유전자 조작과 같은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벽에 붙어있는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살폈다.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그래프와 숫자들, 그리고 사람의 뇌파 활동을 나타내는 이미지들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 스타더스트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철을 발견했다. 파일철 안에는 한성그룹이 극비리에 진행해 온 인간 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어 초인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준우는 파일 속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김성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파일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한성그룹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이 프로젝트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다 사고로 위장되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준우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가 평생을 짊어져온 가족의 빚과 고통이 이 끔찍한 프로젝트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벌의 탐욕스러운 실험 때문에 희생된 것이었다. 파일의 다른 페이지에서는 한태준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모든 비인도적인 실험을 지시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었다. 태준은 아버지 한 회장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초인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완벽하게 꿰차는 것이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그룹의 경쟁사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려 했다. 지혜의 마라톤 사고 또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었다. 파일에 따르면 태준은 지혜의 사고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특정 데이터를 확보하려 했다. 지혜는 단순한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빠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이용당한 것이었다. 태준은 지혜의 특이한 체질을 이용하여 어떤 실험을 진행하려 했고 마라톤 경기는 그 실험의 일환이었다. 지혜가 잃어버린 당위 기억 또한 그 실험의 부작용 때문이었다. 준우는 파일을 품에 안고 연구실을 나왔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과 함께 강한 책임감으로 울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킨 한성그룹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밝혀야 했다. 그리고 지혜를 이 위험한 음모에서 구해야 했다. 그의 손에 들린 파일은 그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평소처럼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의 내면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지혜가 카페에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깊은 연민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혜 씨,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우는 조용히 물었다. 지혜는 준우의 진지한 표정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 카페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다. 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혜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준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가 겪었던 일, 그리고 한성그룹의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혜의 마라톤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태준의 음모 때문이었다는 사실까지. 지혜는 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우의 말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뇌리 속에서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마라톤 경기 날,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수상한 그림자, 그리고 태준의 싸늘했던 눈빛까지 모든 것이 준우의 말과 일치했다. 오빠가 정말 그런 짓을... 말도 안 돼. 지혜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지혜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합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싶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더 이상 지혜 씨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겁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혜는 눈물을 닦고 준우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힘과 용기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 강인한 의지, 그 모든 것이 마라톤 경기 날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준우 씨, 당신이 그날 나를 구해준 남자였군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영웅이 바로 이준우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준우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 모든 것을 밝혀냅시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추악한 비밀을 밝히고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준우와 함께 이 모든 악몽 같은 진실을 파헤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어깨 위에는 무거운 진실의 무게가 얹혀졌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시작이었다. 준우와 지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한태준의 음모와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지혜는 자신의 오빠가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준우의 굳건한 모습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가족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준우는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한 대학생으로 위장했고 밤에는 지혜와 함께 한성그룹의 비밀을 추적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그는 별빛 카페 지하 연구실에서 확보한 파일을 분석하고 태준의 과거 행적과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했다. 지혜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그룹 내부 정보에 접근했고 태준의 수상한 움직임을 준우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오빠는 최근 들어 외부와의 접촉이 부쩍 늘었어요. 특히 김전무라는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지혜가 준우에게 태준의 동선을 보고했다. 김전무는 한성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태준의 최측근이었다. 김전무, 그 사람도 분명 태준의 음모에 깊이 연루되어 있을 겁니다. 준우는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김전무의 사진을 응시했다. 우리는 김전무를 통해 태준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조사는 위험했다. 한성그룹은 막강한 권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고 태준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준우는 자신의 촉을 이용해 태준이 보낸 감시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했고 지혜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들을 은밀하게 확보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태준의 시선을 피해 진실에 다가섰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태준의 서재에서 우연히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의 제목은 최종 보고서였다. 그녀는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 속에는 태준과 김전무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진행 상황과 함께 지혜의 마라톤 사고가 의도적인 실험의 일환이었음을 언급하고 있었다. 한지혜는 예상대로 초감각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사고는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촉매제였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녹음된 파일을 듣고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오빠가 자신을 이용해 끔찍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니.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준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준우 씨, 오빠가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어요. 내가 오빠의 계획에 이용당한 거예요. 지혜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준우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지혜 씨,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태주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은 녹음된 파일을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자신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준우와 지혜의 관계를 의심했고 그들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태주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준우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태준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다. 이준우 씨 되십니까? 한성그룹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준우는 그들의 의도를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을 납치하여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비밀을 묻고 지혜가 가진 증거를 회수하려 할 터였다. 준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자세를 잡았다. 그의 몸에서는 희미하게 푸른빛이 감돌았다. 그의 초감각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개들이 주인 말을 잘 듣는군. 하지만 나는 너희의 먹잇감이 아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남자들은 준우의 말에 비웃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우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남자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며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정확했고 그의 몸에서는 강력한 에너지 파동이 뿜어져 나왔다. 남자들은 준우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하며 쓰러져 갔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남자들 때문에 준우는 점차 궁지에 몰렸다. 그때였다. 골목길 끝에서 갑자기 강력한 섬광탄이 터졌다. 순식간에 주변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고 남자들은 눈을 가리고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지혜가 준우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호신용 총이 들려 있었다. 준우 씨 괜찮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준우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준우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혜 씨, 어떻게 여기에? 준우는 놀랐지만 그녀의 도움에 안도감을 느꼈다. 저도 싸울 거예요. 오빠의 죄를 밝히고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우와 지혜는 함께 남자들을 상대했다. 준우는 자신의 초감각 능력으로 남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을 제압했고 지혜는 그녀의 민첩함과 호신용 총으로 준우를 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들의 협공에 남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결국 그들은 준우와 지혜의 맹렬한 공격에 쓰러졌다. 준우는 쓰러진 남자들의 무정의를 빼앗아 최측근 요원과 직접 연결했다. 한태준에게 전해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 놈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준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선전포고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남자들을 묶어두고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지혜의 얼굴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준우 씨, 오빠가 저에게 또 무슨 짓을 할까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제 태주는 너를 직접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더 위험한 수단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준우는 지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예상대로 태주는 준우와 지혜의 방역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룹 내부에 자신의 충성파들을 결집시키고 언론을 통해 준우와 지혜를 그룹을 전복시키려는 음모 세력으로 몰아쓰려 했다. 그는 또한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마지막 단계를 서둘러 완성하려 했다. 그의 목표는 완벽한 초인을 만들어내어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태주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해커팀을 고용하여 준우와 지혜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감시망은 점차 준우와 지혜를 조여왔다. 준우는 태준의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지혜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다. 태준이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최종 단계를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준우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가 최종 단계에 돌입하는 순간 모든 비밀이 드러날 테니까 태준은 자신의 초인을 완성하려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허점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그 허점을 파고들어 태준의 모든 계획을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준우는 지혜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지혜는 준우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태준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나약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준우와 함께 싸우는 강인한 동반자였다. 그들의 어깨 위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다. 한태준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광기를 드러냈다. 준우와 지혜의 방역은 그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고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태준은 자신의 충성파들을 결집시키고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마지막 단계, 즉 아담의 완성을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이준우, 한지혜,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하다니.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태준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어린 시절, 그는 친모에게 버림받고 한 회장에게 거두어졌다. 그는 한 회장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로 변모했다. 프로젝트 스타더스트는 그에게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준우와 지혜는 태준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지혜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태준의 내부 동선을 파악했고 준우는 촉을 이용해 태준의 정신 상태와 그가 숨기고 있는 계획의 미세한 흐름을 감지했다. 그들은 태준이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최종 단계를 서둘러 완성하기 위해 한성그룹의 비밀 연구시설로 이동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곳은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외딴 지역에 위치한 지하 벙커였다. 태준은 아담을 완성하려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뭔가 결정적인 허점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지혜가 준우에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맞아. 그곳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모든 것을 끝낼 곳.
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은 사토 히데아키에게 연락을 취해 한성그룹의 비밀 연구시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사토 히데아키는 한 회장의 비서실장에게 비밀리에 협조를 얻어 지하벙커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정보를 준우에게 넘겨주었다. 한 회장은 태준의 광적인 집착과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에 대해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함께 모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준우와 지혜에게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작전 당일, 준우와 지혜는 서울 외곽의 비밀 연구시설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비장했지만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준우는 아버지를 잃었던 비극적인 과거를 떠올리며 복수심을 다졌고, 지혜는 자신의 가족을 뒤흔든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결심을 했다. 지하 벙커의 입구는 울창한 숲속에 숨겨져 있었다. 삼엄한 경비 시스템과 첨단 보안 장치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우는 사토 히데아키에게 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의 초감각은 전자기기의 미세한 주파수를 감지하고 교란시키는 데 능숙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벙커의 보안 시스템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지혜는 준우의 옆에서 망을 보고 혹시 모를 위험을 감지하며 그를 도왔다. 오빠, 저기 왼쪽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에 적외선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혜가 준우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예리하게 주변을 살폈다. 준우는 지혜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는 감시 카메라의 시야를 벗어나고 적외선 센서의 작동을 잠시 중단시켜 통로를 통과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에 스며들어 벙커 내부로 진입했다. 벙커 안은 복잡한 통로와 연구실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곳곳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순찰하고 있었다. 준우와 지혜는 조용히 그림자 속에 숨어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피했다. 준우는 촉을 이용해 경비원들의 의식 흐름을 읽고 그들의 동선을 예측했다. 그의 능력은 마치 그의 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은 마침내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최종 실험실에 도착했다. 육중한 철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과 기계음이 들려왔다. 준우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둘러라, 마지막 단계다. 이제 아담이 탄생할 것이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광적인 흥분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철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실험실 안에는 거대한 유리관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다. 유리관 옆에는 태준과 그의 신복인 김전무, 그리고 몇몇 연구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모두 광기로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준우와 지혜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냉소를 지었다. 이준우 한지혜, 감히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의 아담이 탄생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완벽한 세계에서 사라질 것이다. 내 놈의 광기는 여기까지다. 한태준, 너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준우는 태준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리석은 소리, 누가 너희의 말을 믿을 줄 아느냐. 이 세상은 힘으로 움직이는 법. 내가 아담을 손에 넣으면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태준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김전무와 경비원들이 준우와 지혜에게 달려들었다. 준우는 지혜를 보호하며 그들을 상대했다. 그의 몸에서는 강력한 푸른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빠르고 정확했다. 지혜는 준우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민첩함을 이용하여 경비원들의 뒤를 잡고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아담의 마지막 활성화를 시작했다. 유리관 안의 액체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안의 형체가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기계적인 부품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섬뜩한 광경이었다. 너무 늦었다 나의 아담은 이미 완성되고 있다. 너희는 나의 승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태준이 외쳤다. 준우는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초감각 능력을 이용하여 태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공격했다. 태준은 준우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그의 몸은 특수 약물로 강화되어 있었다. 그는 준우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역했다. 두 남자의 격렬한 싸움이 실험실 안에서 벌어졌다. 그때였다. 유리관 안에 아담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붉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강력한 에너지 파동이 뿜어져 나왔다. 실험실 내부의 기계들이 과부하를 일으키며 스파크를 튀겼다. 아담은 완벽한 초인이었다. 태준의 광적인 집착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아담은 유리관을 부수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인간의 감정이 없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준우와 태준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준우를 향해 강력한 에너지탄을 발사했다. 준우는 간신히 피했지만 에너지탄은 실험실 벽을 산산조각냈다. 아담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하하하, 이제 어쩔 셈이냐. 나의 아담 앞에서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태준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보였다. 하지만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아담의 에너지 흐름을 감지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아담은 완벽해 보였지만 분명히 어떤 허점이 있을 터였다. 준우는 아담의 움직임을 피하며 그를 교란시켰다. 지혜는 준우의 싸움을 돕기 위해 실험실 내부를 살폈다. 그녀의 눈에 아담을 제어하는 메인 제어판이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어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김전무가 지혜를 막아섰다. 감히 어디를 김전무는 지혜에게 달려들었다. 지혜는 김전무의 공격을 피하며 제어판을 조작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쥐어짰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제어판의 복잡한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다. 준우는 아담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아담의 맹렬한 공격에 준우는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아담에게 맞섰다. 그의 눈은 오직 승리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혜가 김전무를 제압하고 메인 제어판에 손을 댔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그녀는 아담의 작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성공했어요. 준우 씨, 지혜가 외쳤다. 동시에 실험실 내부의 모든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멈춰 섰다. 아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붉은 빛이 사라지고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아담은 그대로 쓰러져 작동을 멈췄다. 태주는 아담의 정지에 경악했다.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안 돼 나의 아담이. 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아담을 지나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서는 강력한 푸른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태준의 몸을 휘감아 그의 모든 움직임을 봉쇄했다. 내 놈의 모든 죄를 심판받게 할 것이다.
한태준. 준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태준은 준우의 소나귀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준우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준우는 태준의 머릿속에 잠재된 모든 정보, 즉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모든 비밀과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초감각 능력으로 강제로 빨아들였다. 태준의 눈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의 모든 것이 준우에게 흡수되고 있었다. 태준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그의 얼굴에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준우는 태준에게서 흡수한 모든 정보를 사토 히데아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이 모든 정보는 한성그룹의 추악한 비밀을 만천해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그들은 실험실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승리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끝낸 것이다. 한성그룹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한성그룹 비밀 연구시설에서의 격전 이후 세상은 한 차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준우가 태준에게서 흡수하여 사토 히데아키에게 전송한 모든 정보는 국제사법기구와 언론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추악한 진실, 인간 개조 실험의 비인도적인 실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명단까지 한성그룹의 어두운 이면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각국의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고 한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한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만행과 그동안 자신이 눈감아왔던 그룹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깊은 충격과 함께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여 국민에게 사죄했고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함께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다. 한태준은 재판정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광기 어린 미소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그의 변호사는 그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준우가 증거로 제시한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상세한 계획과 그의 이기적인 동기는 그 모든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태준은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준우와 지혜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준우는 다시 평범한 대학생으로 그리고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가난과 빚에 쫓겨 숨어 지내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복수를 성공시켰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 승리했으며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지혜 또한 한성그룹의 딸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지혜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나 그룹의 이미지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스타더스트의 희생자들을 돕는 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재능과 재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준우와 지혜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보았고 가장 힘든 싸움을 함께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연민으로 맺어진 끈끈한 유대였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가난한 학생과 부유한 재벌딸
이라는 껍데기를 씌우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어느 맑은 오후, 준우는 카페에서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통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지혜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옷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준우 씨, 오래 기다렸어요. 지혜가 준우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준우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고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준우는 지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겁니다. 지혜는 준우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안도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그들은 카페 문을 나서 함께 걸었다. 도심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평온하고 가벼웠다. 준우는 더 이상 자신의 초감각 능력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 능력을 통해 세상의 어두운 면을 감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혜 또한 준우의 옆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과 재력을 이용해 준우의 뜻을 지지하고 사회의 불의에 맞서는데 기여했다. 가끔씩 그들은 준우의 아버지가 쓰러졌던 한강변 마라톤 코스를 찾았다. 그곳은 그들의 운명이 시작된 장소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비록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싸워야 할 불의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이준우는 더 이상 가난한 학생이 아니었다. 한지혜는 더 이상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의 삶을 찾아 나선 진정한 영웅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된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이었다.